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수간호사입니다. 정확히는 올해로 41살이 됐네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연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수간호사입니다. 15년 넘게 이 일을 해왔고 병원에서도 나름 인정받는 위치에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벌고 있죠.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요. 빚은 작년을 마지막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물론 그 빚이라는 게 제 빚은 아니었지만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결혼을 늦게 한 편입니다. 5살에 했으니까요. 요즘엔 35살 결혼이 그렇게 늦은 건 아니라고들 하지만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간호사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솔직히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30대 초반에 만났던 남자들 중에는 제 집안 배경을 알고 접근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제 집안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게 됐죠. 사실 저는 은근히 부잣집 막내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고만 말했어요. 실제로 시골에 계시긴 하시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검소하셔서 본집은 시골의 2층 주택에 사시는데요. 알고 보니 서울의 아파트를 5채나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일하니까 아파트를 하나 준다고 하셨는데 저는 나중에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외에도 건물도 하나 있으시고요. 대학교 졸업 후에는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저한테 못해줘서 안달이셨지만 저는 대학교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숨기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20대 후반, 제가 처음 제대로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1년 정도 만났는데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남자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야, 그 애 아버지가 땅 부자래. 나 이번엔 제대로 걸렸어. 결혼만 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제 돈을 노리고 있었다니 그날 바로 헤어졌죠. 그 후로 몇 번 더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저는 아예 제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을 만났어요. 정확히는 전 남편이 됐지만요. 그때가 제가 32살, 그 사람이 28살이었으니까 저보다 4살 어렸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어요. 처음 만난 건 병원 복도에서였습니다.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제가 급하게 뛰어가는데 모퉁이에서 딱 부딪힌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그 사람이 제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참 다정하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제가 급하게 가느라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응급 환자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정형외과시죠? 내과 환자라서요. 그래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렇게 첫 인사를 나눴어요. 그 후로 자주 마주쳤는데 항상 먼저 인사하고 밝게 웃어주더라고요. 다른 의사들은 간호사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항상 존댓말 쓰고 감사하다는 말도 자주 했죠. 몇 달 후 병원 회식 자리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수간호사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까 응급 상황 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뭘요? 제 일인걸요?
저 사실 수간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뭔데요? 혹시 식사 한번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둘이서요. 솔직히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고 주변에서 결혼 압박도 들어오던 때라 마음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게다가 4살이나 어린 남자가 저한테 관심을 보이니까 기분도 좋았죠.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그 사람은 능력도 좋고 마음씨도 착해 보였어요.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 동료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죠. 저한테는 더 잘해줬고요. 퇴근하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마사지도 해주고 기념일마다 선물도 챙겨주고 세상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싶었어요. 1년쯤 만나다가 그 사람이 청혼을 했습니다. 누나, 저랑 결혼해 주세요. 평생 잘해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당황했어요. 어머, 갑자기 왜 이래?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확신해요. 누나가 제 인생의 사람이라는 걸. 누나 아니면 결혼 안 할래요. 그렇게 진심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저도 그 사람이 좋았고 나이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 부모님이 빚이 있다는 거였죠. 누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심각한 표정이네. 제 부모님이 장사하시는데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빚이 좀 있어요. 얼마나? 한 8천만 원 정도요. 죄송해요. 제가 갚아나가고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때 저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걸로 고민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우리 같이 갚으면 되지. 결혼하면 가족인데 뭐. 정말요? 누나 정말 고마워요. 제가 꼭 갚을게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제 저축으로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의사지만 아직 전문의를 딴 지 얼마 안 돼서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저는 15년 경력 수간호사니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벌었죠. 결혼할 때 집도 문제였어요. 남편은 전세 보증금도 제대로 못 구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차도 제 차를 같이 쓰고요. 남편한테는 제 차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우리 차라고 했어요. 명의가 누구 건지는 확인 안 하더라고요. 결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이라 그런지 모든 게 좋아 보였죠. 주말마다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갔어요. 남편은 저한테 늘 고맙다고 했어요. 여보,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나도 그래.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자주 보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가고 제가 옆에 있으면 화면을 가리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다들 핸드폰에 사생활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수상한 행동이 늘어났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데이트할까? 아, 미안. 토요일에 우리 부모님 댁에 가야 해서. 그래? 나도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부모님이 나한테 할 말이 있으시대. 당신은 쉬어. 이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갈 때는 항상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혼자 가겠다니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추궁하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혜정아, 나야.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요즘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그래, 난 괜찮아. 그런데 상준이가 오늘 못 온다고 하더구나. 무슨 일 있니?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상준이가 오늘 못 간다고요? 오늘 그쪽에 간다고 했는데요.
이상하네. 나한테는 연락도 없었는데 혹시 병원에 급한 일 있나? 아, 그런가 봐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연락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죠. 자기야, 시댁에 잘 도착했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응, 잘 도착했어. 지금 부모님이랑 얘기 중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분명 안 온다고 했으니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어디 간 걸까? 누구를 만난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건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어머, 늦었네? 부모님 댁에서 오래 있었어. 응,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 근데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오늘 안 왔다고 하시던데.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갔어.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와서. 아까는 잘 도착했다고 했잖아. 그게 미안해. 당신 걱정할까봐 거짓말했어. 석연치 않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의심하기 싫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주말마다 약속이 있다고 나가고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향수 냄새를 풍기고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저는 제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의사니까 바쁜 거겠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친구들 만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동료 간호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간호사실로 들어오더니 문을 닫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간호사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왜? 무슨 일인데? 저기, 혹시 선생님 남편분 말이에요.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야? 그 동료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과 민지 있잖아요. 그 친구랑 선생님 남편분이 자주 같이 다니는 것 같던데요. 민지? 아, 그 새로 온 간호사? 네? 요즘 둘이 자주 같이 점심 먹고 퇴근도 같이 하고 그러던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아, 그래? 뭐 같은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선생님, 그게 그냥 동료 사이 같진 않았어요. 주차장에서 차 안에 같이 타는 것도 봤고 그때 표정이 좀 그랬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그 민지라는 간호사를 관찰했어요. 10살쯤 돼 보이는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더라고요. 그런데 묘하게 제 남편 근처를 자주 배회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남편도 그 아이한테 유독 친절하게 대하고요. 어느 날 점심시간, 저는 일부러 남편이 자주 가는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남편이 그 아이 머리에 묻은 뭔가를 떼어주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동료 사이가 아니구나.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따져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까? 고민 끝에 저는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바람핀이 H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금방 답장이 왔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바람이라니 그런 적 없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털어놨습니다. 그럼 내가 들은 건 뭘까?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주니까 너가 잘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건 너가 도와준 거지.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바람이라니 무슨 소리야? 너 그럼 토요일에 정말 시댁 갔니? 갔다니까 그러네. 내가 방금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왔는데 그러니? 남편이 한동안 답장을 안 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그건 미안해. 사실 그날 병원에 급한 일이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
너 000씨 너 담당으로 바꿨니? 민지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라니까 그땐 그냥 000씨가 뭐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다녀온 거야. 너가 신경 쓸까봐 말 안 한 거야. 내가 그런 거 신경 쓸 나이니. 그리고 한 번이라도 너한테 질투 같은 거 한 적 있니? 그리고 빚 내가 도와준 거 맞아. 네가 내 남편이니까. 그걸 이따구로 갚아. 아니야, 진짜 아니라니까. 여보, 저는 더 이상 문자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죠. 사실 남편은 시부모님의 빚을 혼자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도 없었고, 제 집에서 살고 있었고, 차도 제 차였죠. 자신의 상황을 파악은 했던 건지 그 후로 매일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진짜 아무 일도 없어. 집에 오지 마. 생각 좀 하고 싶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그 노력이 가상해서 그리고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저는 한 번 봐주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의심만으로 모든 걸 끝낼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잘해줬어요. 퇴근하고 집에 바로 오고 주말에도 저랑 시간을 보내고 선물도 사다 주고 이게 진심이길 바랐어요.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슬슬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핸드폰을 자주 보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 약속 있다고 나가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어릇게 못 준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한번 믿어준 거였는데 제가 용서를 했다고 생각한 건지 뭔지 이젠 제 앞에서 둘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둘이 걸어가는 걸 봤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심지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다른 동료들도 알아챘습니다. 지나가는 동료마다 저에게 물어봤을 정도였죠. 수간호사님, 혹시 알고 계세요? 뭘요? 저기 선생님 남편분이랑 민지가 알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병원 전체가 다 아는 일이 됐는데 정작 남편만 모르는 척하고 있더라고요. 참다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단둘이 밥을 먹으러 나가는 거 아내도 있는 사람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진짜 그만하자. 동료들이 지나갈 때마다 물어봐 알고 있냐고 아주 소식이 매일 업데이트 되더라. 아 맞아. 차 키는 주고 가라. 아니 무슨 소리야 여보 나 그런 적 없어 진짜로. 상관없다고 너가 처신을 똑바로 안 했겠지. 아니라니까 진짜. 차 키는 다음 날 아침에 받았고 저는 일주일간 남편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나?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이 뭘 했는지 아세요? 반성은커녕 가망이 없다고 느꼈는지 대놓고 제 앞에서 연애를 하더라고요. 병원 주차장에서 둘이 차 타는 것도 봤고 점심시간에 손잡고 걷는 것도 봤어요. 이건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동료들이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연락했습니다. 너가 진짜 제정신인가 싶다. 병원에서 연애질을 하고 싶니? 유부남이? 그러자 남편의 답장은 충격적이었어요. 어차피 끝난 거 아니었어. 넌 내 사과 들은 척도 안 하고 거의 이혼일 것 같은데 각자 길 가자. 어차피 아쉬운 건 너야. 아, 아쉬울 게 나야? 응, 그래. 너 수간호사가 아무리 잘 나가봐야 의사 연봉이랑 같냐. 그리고 000씨는 집도 잘 살아. 내가 좋대. 내 빚도 갚아주고 싶대.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 인정하는 거니 바람? 그래, 인정해. 이혼하자. 그래, 그렇게 해. 근데 아쉬울 건 너 같다. 저는 그날 이후로 복수만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제가 도와준 돈이 얼마인데 제 집에서 살면서 제 차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친정에 갔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혜정아,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그래? 엄마,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른 저를 안아주셨죠. 괜찮아, 괜찮아.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엄마, 상준이가 바람을 폈어요. 뭐? 그 자식이? 네, 같은 병원 간호사랑 제 앞에서 대놓고 만나고 다녀요. 세상에 우리 딸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머니는 분노하셨지만 동시에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들어오셨죠. 아빠, 아버지는 제 얼굴만 보시고도 무슨 일인지 아신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딸?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잘해줬는지, 빚을 어떻게 갚아줬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이야기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듣고 계시다가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그 자식이 그랬구나. 네, 죄송해요, 아빠.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네가 왜 미안해다니. 잘못한 건 그 자식이지.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혜정아, 사실 우리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그 사돈네 상가 말이야. 사실 그거 우리 건물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은근히 알아봤거든. 그 집안이 빚이 있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사돈네가 장사하시는 곳을 알아봤더니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을 샀어. 아빠가? 응, 그리고 임대료를 싸게 해줬지. 사돈네가 편하게 장사하라고. 근데 그걸 너한테 말하면 네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말 안 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시부모님도 몰라요? 몰라. 그냥 운 좋게 싼 곳 찾았다고 생각하실 거야.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저를 위해 해주셨는데 그 집안은 저를 이렇게 대했다니.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괜찮아.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근데 딸,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아빠, 내일 내가 병원에 갈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화나셨을 때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평소엔 온화하시지만 가족을 건드리면 절대 참지 않으시는 분이죠. 다음 날 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차림으로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으시고 평소엔 타지도 않는 고급 세단까지 뽑으셨더라고요. 심지어 기사까지 대동하셨죠. 저도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로비에 아버지가 들어서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그냥 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아버지는 곧장 원무과로 가셨습니다. 꽝꽝 의사 나오라고 해. 당장. 네?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 사람 장인이야. 당장 불러. 원무과 직원이 당황해서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남편이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무슨, 너 우리 딸 준 은혜를 이렇게 내게 갚나? 나도 똑같이 해주마. 이혼하고 너네 부모님 상가 빼라. 그거 내 건물이다. 남편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네? 그게 무슨... 서울에서 그 정도 건물에 그 정도 돈 내면서 자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내가 그렇게 해준 거고 내 딸 말로는 건공콩인가 모식인가랑 연애질 한다지?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내가 알아보니까 내 회계사 딸이더만. 뭐 그 집안이 잘나서 좋아? 그래, 내 관련 회계일 다 빼면 걔네 집안은 어떻게 사나 보자고. 아버지는 정말로 그 일을 실행에 옮기셨어요. 알고 보니 그 민지라는 간호사의 아버지가 회계사인데 아버지 회사들의 회계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일을 다 빼시자 그 집안도 타격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병원 그만둬라, 딸. 아빠, 네가 뭐 힘들게 일을 해. 너 놀고 먹을 돈 있다. 저 미친놈 옆에서 일하지 말고 내 옆에서 일해라. 네, 아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 그만두자. 이 병원에서 저 사람 곁에서 모든 걸 그만두자. 그날 이후 저는 병원을 한 달만 더 다니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15년을 일한 곳이라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동료들도 많이 말렸죠. 수간호사님,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응, 이제 다른 일 해보려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 자식 때문에 선생님이 그만두시면 안 되죠. 괜찮아. 나한테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야. 이혼 소송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셔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남편은 처음엔 버티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죠. 병원 동료들의 증언, 사진, 문자 내역까지. 결국 2개월 만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집과 차는 당연히 제 거였고요. 남편은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시부모님 상가도 계약 만료와 함께 내놓으라고 하셨고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어요. 15년 일한 직장도 그만두고 5년 결혼 생활도 끝나고 제 인생에서 중요했던 두 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진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꽃집을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꽃집 하면 어떨까? 간호사 일은 너무 고됐거든요. 밤낮 없이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사람 목숨을 다루니까 긴장의 연속이었죠. 이젠 좀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좋은 자리에 가게를 하나 얻어주셨어요.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꽃도 직접 고르러 다니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싱글이자 꽃집 사장입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꽃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해요. 간호사 일할 때보다 훨씬 평온한 삶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 남편이 계속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문자로 시작했습니다. 혜정아, 나야. 연락 좀 받아줘. 무시했죠. 그러자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긴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혜정씨, 제발 연락 좀 받아줘. 우리 엄마 아빠 매일 우셔. 내가 잘못했어. 사고였어. 잘못했어. 우리 다시 잘 지내면 안 될까? 그래, 재결합은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 상가는 계속하면 안 될까? 혜정씨, 제발. 저는 한 글자만 보냈습니다. 끝. 하지만 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꽃집에 나타났습니다. 혜정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전 남편을 보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왜 왔어? 여긴 어떻게 알고? 혜정아, 제발 나 너한테 잘했잖아. 처음에 너가 의심하길래 확인해 그런 거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이제 가. 경찰 부를 거야. 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은행에 갈 게 아니라 당장 정신병원. 먼저 가봐, 이 미친 인간아. 말싸움을 하다가 전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세게요. 아파. 놔. 제발 한 번만 들어봐. 놔라고? 제가 팔을 빼려고 하자 전 남편이 화가 났는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지면서 진열대에 부딪혔어요. 꽃병이 깨지는 소리가 났죠. 그 순간 옆 가게 사장님이 뛰어들어왔어요.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주저없이 없이 벨리 B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합니다. 전 남편이 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저를 폭행했어요. 경찰이 오자 전 남편은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유치장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아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동네 분이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린 거죠. 딸, 괜찮니? 네, 아빠. 괜찮아요. 그 자식이 또 그랬구나. 이번엔 내가 제대로 처리할게.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폭행죄와 스토킹으로 고소하셨어요. 전 남편은 벌금형을 받았고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시부모님이 연락을 해오시더라고요. 혜정아, 나야, 시어머니야. 제발 상준이 좀 용서해줘. 그 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어머니, 저희 이미 이혼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알아? 근데 그래도 한때 식구였잖니. 제발 상가만이라도. 그것도 안 돼요. 계약 끝났으면 나가셔야죠. 혜정아,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시아버지셨습니다. 혜정씨, 나 아버지야. 네, 말씀하세요. 저기, 내가 쓰러졌어. 병원비 좀 빌려줄 수 있니?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어느 병원이세요? 제가 직접 계산해 드릴게요. 병원이랑 병동 알려주세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말을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아, 그게? 지금은 집에 있어서. 집에 계세요? 그럼 응급실은 안 가셨어요? 응급실까지는 돈이 없어서. 이상했어요. 정말 위급하면 응급실부터 가야 하는데 집에서 전화하신다고요? 저는 확인차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000이라는 분 입원해 계신가요? 확인해 보니 그런 환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돈을 뜯어내려고 한 거죠. 저는 시아버지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병원에 전화해 봤는데 입원 안 하셨더라고요. 아, 그게 거짓말로 돈 뜯어내려고 하신 거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쩜 사람들이 이럴까? 무슨 거지도 아니고 자존심이란 게 없는 인간들이죠. 그 후로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아마 더 이상 제게서 얻을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지금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꽃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엔 친구들을 만나거나 책을 읽어요. 간호사 일할 때는 생각도 못했던 여유로운 삶이죠. 가끔 부모님 댁에 가면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딸 행복하니?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머니도 옆에서 웃으시며 말씀하세요.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데. 엄마, 난 괜찮아. 지금이 제일 좋아. 정말 그래요. 혼자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고 평온해요. 지난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후회는 없어요. 물론 그 시간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좋은 부모님을 두었는지 깨닫게 됐죠. 요즘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집안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전 남편이 저를 선택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돈을 노렸을까? 답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숨긴 게 잘한 일이었다는 거죠. 덕분에 그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어제 꽃집에 젊은 커플이 왔었어요. 결혼 준비 중이라며 부케를 고르러 온 거죠. 사장님, 이거 예쁘죠? 응, 정말 예쁘네. 행복하겠다. 네, 저희 정말 사랑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한때 저랬었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줄 알았지. 하지만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40대의 새로운 인생을 말이죠. 가끔 전 남편 소식이 들려와요. 병원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민지라는 간호사랑도 헤어졌다고 하고요. 지금은 작은 병원에서 일한다는데 예전만큼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상가를 닫고 시골로 내려가셨다고 들었어요. 아들이 의사라고 자랑하시던 분들이 결국 이렇게 되셨네요. 저는 그들에게 복수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을 것을 받았을 뿐이죠. 제가 도와준 만큼, 제가 상처받은 만큼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오늘도 꽃집 문을 열고 꽃을 정리하면서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지위도 아니에요. 진실과 신뢰죠.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 저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매일 제 꽃집을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 그분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힘든 관계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떠나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혼자가 두렵다고 나쁜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이 제 뒤에 계셨기에 이렇게 당당히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가족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제 저는 꽃과 함께하는 평온한 일상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는 안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지는 않아요. 그냥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않길 바랄 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꽃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